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 예상문제 3회 주요 항목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3회 서술형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측정하는 직접 측정법과 간접 측정법 각각 두 가지를 쓰시오. 해서 두 가지씩 각 2점씩 4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접 측정법으로는 표준체 측정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브라는 이런 격자 모양의 채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모래를 갖다가 굵은 모래와 가는 모래로 구분하는 그 채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체 측정법을 사용할 때는 40에서 47 마이크로메타의 입자의 크기를 가진 그러한 입자성 물질을 측정할 수 있고, 이 밑으로는 이 체의 굵기 이상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체가 한문으로 쓰면 사별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가 뭐냐면 체사자입니다. 체로 입자성 물질을 나누는 그러한 법이다 해가지고 사별법이라고 옛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현미경으로 직접 측정하는 것입니다. 현미경 측정법에는 광학현미경이나 또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0.001 마이크로메타의 아주 미세한 크기부터 100 마이크로 이상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측정법이고요. 간접 측정법은 뭐냐면 액상 침강법이라고 해가지고 입자가 그 액체 중에서 침강하는 시간을 측정하여서 입자상 물질의 크기와 분포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관성 충돌법이라고 해가지고 입자를 관성력에 의해서 시료 채취 표면에 충돌시켜서 입자의 크기를 알아내는 것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캐스케이드 임팩터라는 기기가 있고요. 또 이거랑 똑같은 의미인데 앤더슨 에어 샘플러, 일반적인 명칭은 캐스케이드 임팩터고 회사명은 앤더슨 에어 샘플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 충돌법, 이렇게 직접 측정법의 표준체 측정법, 현미경 측정법, 간접 측정법에는 액상 침강법, 관성 충돌법,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스상 및 증기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이 가스상 및 증기시료를 우리는 기체상 물질이라고 하죠. 기체상 물질에는 가스와 베이퍼라는 증기가 있습니다. 기체상 물질을 측정하는 또 채취하는 방법 5가지가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정의로 아예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액체 채취 방법입니다. 액체 채취 방법. 이 액체 채취 방법은 우리가 흔히 대기에서도 많이 알 수 있는 흡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시료 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키거나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 용해, 반응, 흡수, 충돌 등을 일으키게 하여 해당 액체의 작업환경 측정을 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시험에서는 액체 채취 방법에 요 가로놓기를 해가지고 용해, 반응, 흡수, 충돌 요거까지 쓰는 실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채취 방법은 고체 채취 방법입니다. 요거는 흡수법에 대비해서 요거는 흡착법이라고 합니다. 시료 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 흡착하여 해당 고체 입자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주로 흡착법의 그 고체 입자층은 활성탄관을 많이 사용하죠. 활성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 기체상 물질의 채취 방법은 직접 채취 방법입니다. 시료 공기를 흡수, 흡착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채취대, 비닐봉투 같은 직접 채취대 또는 진공 채취병. 진공 채취병은 이렇게 생긴 것으로 여기 코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진공을 시켜놓고 시료 채취할 때는 이 코크를 열어서 바로 외부에 있는 공기가 진공 채취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코크를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진공 채취병입니다. 진공의 의미는 뭐냐면 15mm Hg 이하의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채취 방법은 냉각 응축 채취 방법. 이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주로 그 휘발성 물질 VOC 같은 휘발성 물질을 채취할 때 냉각 응축 채취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반 상온에서는 이 휘발성 물질이 휘발돼 가지고 제대로 된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냉각을 하여서 또 냉각한 다음에 응축해서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시료공기를 냉각된 관에 접촉 응축시켜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 마지막 방법으로 여과 채취 방법입니다. 시료공기를 여과제, 그러니까 필터를 통하여 흡입함으로써 해당 여과지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5번은 거의 그 기체상 물질이 아니라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인데, 가스상 물질, 기체상 물질 중에 특이한 물질은 이러한 여과지에 미리 그 물질을 잡는 용액에 적셔가지고 건조시킨 다음에 채취 기계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기체상 물질을 채취하는 것인데, 그건 한정된 어떤 기체상 물질만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액체 채취 방법, 고체 채취 방법, 직접 채취 방법, 냉각 응축 채취 방법, 여과 채취 방법, 이 다섯 가지의 기체상 물질의 채취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스상 유해 물질을 측정하는 검지관 측정법의 장점과 단점 세 가지씩을 쓰라 그랬습니다. 이 검지관이라고 하면 이건 먼저 미리 좀 설명을 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 검지관이라고 하면 유리된 이러한 관에 검지제를 채우게 됩니다. 이 검지제는 뭐냐면 특정한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리카 젤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채취할 때는 이러한 검지관을 양쪽 유리를 깨트려 가지고 피스톤으로 움직이는, 이걸 손으로 직접 움직입니다. 기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 검지관을 장착한 가스텍이라고 해요. 가스텍이라고 하는 기계에다 넣고 손으로 이 레바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 공기 속에 이 검지제의 물질과 반응하는 그러한 공기만 이 안에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색깔이 어느 정도 변하면 그 변하는 곳에 이 유리관에 몇 ppm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변한 데까지의 그 ppm을 읽으면 가스상 물질의 그 농도를 즉시 알 수 있는, 굉장히 반응 시간이 빨라서 가스상 물질의 농도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아주 똑 부러지듯이 검지제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검지제 색깔이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어떤 정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검지관 측정법의 장점을 살펴본다면 일단 사용이 간편합니다. 그리고 반응 시간이 빨라서 측정 결과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즉시. 그 다음에 숙련된 산업위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숙지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그러니까 산소 결핍 장소인 맨홀이나 밀폐 공간, 폭발성 가스로 인한 안전 문제가 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탱크 내에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탱크 내에 무슨 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작업자가 들어갔을 때에 호흡곤란으로 생명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미리 이 검지관 측정법으로 인해서 이 속에 산소가 몇 프로가 있는지 또는 CO가 몇 ppm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미리 측정해 가지고 산소 결핍 장소가 되면 작업자에게 호흡용 마스크를 씌워 가지고 투입해야 되겠죠. 그러한 네 가지의 장점 중에
세 가지만 쓰시면 되고, 단점은 단시간 측정만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 물질이 미리 동정되어 있어야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동정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기체상 물질에 상응하는 검지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A라는 물질을 측정하는데 검지제가 A와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측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동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근로자에게 노출된 TWA 노출 기준을 측정하는데 불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정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정확도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 민감도, 특이도가 낮아서 고농도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오차가 크다. 이렇게 민감도가 특이도가 낮으면 정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농도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인데, 사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이거 빼고 고농도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오차가 크다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지제의 색의 변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색 변화에 따라 주관적으로 읽을 수 있어.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을 경우에 이 값을 몇 ppm으로 읽느냐,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어. 판독자에 따라 그 농도 변이가 심하다. 그리고 한 개의 검지관으로 한 개의 가스상 물질만, 기체상 물질만 측정이 가능하여서 각각의 오염물질에 맞는 검지관을 따로따로 선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그 6가지의 단점 중에 3가지를 적으면 되겠죠. 검지관 측정법은 그러니까 아주 그 저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농도의 가스상 물질을 단시간에 측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과, 브레이크스루와 관련하여 틀린 것을 선택하여 옳게 고르시오.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파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시했는데 여기서 틀린 것을 올바르게 고쳐라 해가지고 3점인데, 왜 3점이냐면 이 중에 3개가 틀려서 하나 1점씩 3점이라고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과라는 뭐냐면, 파과, 아까 고체 채취 방법, 쉽게 얘기해서 흡착법에 많이 사용하는 흡착제가 뭐죠? 활성탄이죠. 활성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활성탄 관도 검지관처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유리관입니다. 그래서 앞층 있고 중간에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뒤층이 있습니다. 앞층에 활성탄을 100mg, 뒤층에 활성탄을 50mg 정도 넣어가지고 측정할 때는 앞뒤 유리를 깨고 진공 펌프에 연결해서 여기서 공기를 흡입하게 되죠. 흡입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기체상 물질이 이 활성탄관에 흡착이 됩니다. 이거 흡착이 되는데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러니까 활성탄의 제 기능을 다하면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그냥 흘러가게 되겠죠, 뒤로. 그러한 시점, 그 활성탄간의 그 능력, 그런 어떤 흡착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그 시점이 뭐냐면 파과입니다. 파과.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비극성은 상관이 있고 극성은 상관이 없다. 이 파과라는 흡착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비극성 물질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틀린 겁니다. 극성 흡착제를 사용할 경우 습도가 높을수록 파과가 일어나기 쉽고 비극성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요 앞뒤의 말이 바뀌어진 거죠. 극성은 상관이 있고 비극성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 파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시료 채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파과는 유해물질 농도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어 시료 채취가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파과가 일어나면 흡착되지 않고 뒤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농도를 과소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작업환경 측정 시 많이 사용되는 흡착가는 앞층이 100mg, 뒤층이 50mg. 좀 더 큰 흡착가는 앞층이 150mg, 뒤층이 100mg 정도의 흡착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번은 맞습니다. 4번은 일반적으로 압층, 이 압층에서 이제 먼저 기체상 물질을 흡착하겠죠. 그래서 다 흡착 능력이 다 떨어지면 뒤로 넘겨집니다. 그럼 이 뒤층에서 압층에서 못한 흡착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10분의 5 이상 뒤층으로 넘어가면 파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 압층이 흡착하는 양의 10분의 1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파괴가 일어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4번 틀렸고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5번은 또 맞습니다. 앞층과 뒤층을 구분을 하는 이유는 파과 현상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과소평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은 고체 채취장치의 흡착관에 맞는 항목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원자 흡수 분광 강도법의 비어 램버트 법칙을 설명하고 흑강도를 구하는 식을 적으시오. 그런데 흑강도를 구하는 식을 유도하시오. 이런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흑강도식만 쓰면 되니까요. 일단 비어 램버트 법칙은 뭐냐면 비어라는 분하고 램버트라는 분이 이 법칙을 갖다가 연구를 했어요. 물론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램버트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 비어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걸 갖다가 비어 BER이죠. 그래서 이걸 독일어로 읽으면 베르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베르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비어의 법칙, 비어 램버트 법칙은 물질들이 빛의 흡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입사광, IO 입사광의 세기와 투과광의 세기, IT의 강도 비율은 그 물질의 성질에 따라 비례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법칙인데 그 공식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투과광의 세기는 입사광의 세기에다가 10의 지수, 10의 마이너스 요 그리스어로 엡실론인데 엡실론 C 곱하기 C 농도 곱하기 그 액이 통과하는 길이 L.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입실론은 흑강 계수고 C는 농도고 L은 빛이 통과하는 길인데 보통 우리 원자흡수 분광강도법에서 원자흡수 분광강도법은 다른 말로 우리는 AAS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그 버너가 있고 버너 속에 불꽃이 이렇게 합니다. 이 불꽃을 통과하는 이러한 빛이 흡수가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측정하려는 물질의 농도, 주로 금속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비어 램버트의 법칙이 또 다른 데 사용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셀을 이용한 자외선 가시선 분광강도법 해가지고 여기다가 액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빛을 투과해가지고 그 물질의 흑강도를 측정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자 흡수 분광강도법 예전에는 이걸 원자 흡수법이라고도 했는데 이제 새로 정의된 그 용어가 원자 흡수 분광강도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엡실론의 값이 C가 1몰이고 L이 10ml일 때 몰 흑강항수 K로 이제 표시하는데 이 말은 뭐 그냥 요걸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이거는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투과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투과도는 뭐냐면 I5분의 그러니까 입사광의 세기분의 투과광의 세기고 또 그 투과도에다가 100을 곱하면 그 투과 퍼센트라고 하는데 흑강도는 어떻게 되냐면 A라고 해가지고 투과도 로그 투과도분의 1이에요. 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쓰면 로그 투과도분의 1인데 요 t에다가 이걸 대입하고 위에 공식을 정리하면 엡실론 CL 곱하는 값이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비어 램버트 법칙 또는 램버트 비어 법칙의 흑강도를 구하는 식을 가지고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과도를 주어지고 A 값을 구하라. 또는 투과광의 세기와 입사광의 세기 값을 주어지고
추가도를 구한 다음에 흑강도를 구하라. 이런 계산 문제가 거의 그 시험 칠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번 문제는 기사나 산업기사 구분하지 말고 완벽하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이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고시 형태의 어떤 실험을 할 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준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뭐 소음진도 공정시험 기준,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 악취, 그 다음에 실내 환경,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공정시험 기준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게 12가지입니다. 12가지 중에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에서 나타난 진동 레벨계, 진동은 진동 레벨계로 측정합니다. 그 기준에 이러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동 레벨계의 구성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서 1, 2, 3, 4의 명칭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1번은 뭐냐면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의 역할을 하는데, 진동 분야에서는 그걸 진동 픽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진동이 감지된 그 진동의 양이 얼만가를 갖다가 판단해 가지고 레벨 레인지를 해야 돼. 레벨. 진동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레벨 레인지가 뭐죠? 영어잖아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러한 진동의 어떤 수준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걸 변환시켜야 되고, 변환된 진동 레벨을 갖다가 진동 값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증폭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증폭.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기계적으로 진동을 감지해서 증폭까지 시켰는데, 그 진동의 레벨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어떠한 값으로 나타나느냐 해서 사람의 감각으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각 보정 회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동을 픽업, 진동을 감지했어요. 그 다음에 감지된 어떤 범위가 진동값이 얼마인가를 갖다가 변환하기 위해서 레벨 레인지 변환기가 있고, 또 진동의 그 값을 더 증폭시켜야지 확실히 알아보기 때문에 증폭을 시키고, 또 증폭된 그 값이 인간의 감각으로 또 보정하는 그러한 회로. 그래서 요 네 가지. 이 진동 레벨계가 나온 김에 소음 레벨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음 레벨계는 처음에 소리를 잡아내는 게 여기 마이크로폰이죠. 마이크로폰.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소음 레벨계도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열중증을 설명한 것이다. 각 번호에 해당되는 열중증의 종류를 쓰시오 했는데, 열중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열 작업에서 열이 발생되죠. 그 열이 발생되는데, 발생되는 열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질병명이 틀립니다. 그 질병명을 다 합친 게 열중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1, 2, 3번 중에 설명한 것이 열중 중에 어느 질병에 해당되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신체 내부 체온 조절 계통의 기능을 잃어. 벌써 이런 체온 조절 계통의 기능을 잃어서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해요. 계통의 기능이 잃으면 체온이 지나치게 상승해가지고 사망, 열중증 중에 가장 아주 안 좋은 질병인데, 사망, 보통 이 신체 온도가 우리가 36.5도죠. 42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너무 열이 많이 발생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수액을 가능한 한 빨리 보충해 주어야 사망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은 뭐냐면 열사병입니다. 히트, 영어도 알아두세요. 영어를 왜 써놨냐면 영어로도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여름에 해변에 가서 그 선탠하고 막 이럴 때 이런 말 들어봤죠? 일사병이라고. 요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상태가 똑같아요. 이것도 일사병도 체온 조절 계통이 기능을 잃어가지고 사망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영어로는 요거는 스트로크라고 얘기해요. 2번입니다. 더운 환경에서 고된 육체적 작업을 통하여 신체에 지나친, 요게 키워드입니다. 염분 손실.
염분 손실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고열 장애로 빠른 회복을 위하여 염분과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때 염분을 갖다가 고체 형태의 정제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식염수 같은 걸 갖다가 혈관 주사를 해야 되죠. 요게 2번이 가장 많은 고열 작업에서 발생되는 열중증인데 그 명칭을 우리는 열경련이라고 합니다. 3번입니다. 고열 작업장에서 순환되지 못한 근로자가 고열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신체 말단부에서 혈액이 과다하게 저류되어 뇌의 혈액 흐름이 좋지 못하게 됨에 따라 뇌에 산소 부족이 발생하는 열중증을 우리는 열허탈 또는 열피로 또는 열실신, 이건 거의 같은 명칭입니다. 열중증 중에. 그래서 히트 스트로크, 히트 클램스, 히트 콜랩스, 히트 이그저스션, 히트 싱커프 해가지고 이러한 열중증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 기준을 세 가지 초정밀 작업, 정밀 작업, 보통 작업. 초정밀 작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의 그 시계 수리공 같이 아주 세밀한 그 기계를 갖다가 안경을 쓰고 작업하는 그러한 그 작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의 빛의 밝기가 밝아야 되겠죠. 그럴 때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8조 조도에서는 초정밀 작업에서는 750 럭스 이상, 이 럭스를 LX라고도 하고요. LUX라고도 하는데 법에서는 LX라고 합니다. 정밀 작업은 300, 그 다음에 보통 작업은 150, 이런 럭스 이상을 요구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방사선량에 대한 설명과 단위를 적으시오. 우리가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면 전리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이 있는데 이 전리방사선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전리방사선의 대표적인 것은 X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또는 중성자 이런 것이 있고요. 비전리방사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방사선 양에 대해서는 주로 대부분 전리방사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조사선량, 이 조사라는 것은 빛이 쪼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흡수선량, 등가선량, 유효선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조사선량에 대해서 알아보면 1kg의 공기에 대하여 2.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전기량을 생산하는 방사선량이라고 해가지고 쿨롱 퍼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흡수선량은 뭐냐면 방사선이 어떤 물질과 상호작용을 한 결과 그 물질의 단위 질량이 흡수된 에너지를 의미해요. 이것은 그레이라고 해가지고 GY로 표시합니다. 이거 단위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등가선량은 뭐냐면 동일량의 에너지가 인체 조직에 흡수되었을 때 생체, 우리 몸에 미치는 효과를 곱한 선량입니다. 생체에 미치는 효과를 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라고 해가지고 RBE라고 하는데 등가선량은 흡수선량에다가 RB 값을 곱한 식으로 나타내는데 단위는 10W입니다. 10W. 여러분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로 사건 났을 때 TV 같은 데서 10W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10W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밀리 10W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선량은 인체 조직의 등가선량에 조직의 감수성을 나타내는 조직 가중치를 곱하여 방사선을 받은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것으로 가중치가 단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가선량이랑 같이 유효선량은 10W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방사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사선량, 흡수선량, 등가선량, 유효선량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단위가 잘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내 유해물질 농도를 여러 번 측정할 경우 어떤 형태의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나타내고 자료의 중앙 집중성을 알아보는 대표값과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산포도를 구하는 산업통계치 각각 2개를 적으시오 그랬는데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반복해서 여러 번 측정하면 이러한 좌우대칭인 정규분포가 나타나는데 그 농도값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농도값에다가 로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대수 정규 분포값을 나타낸다. 분포 형태는 대수 정규 분포를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대표값으로는 중앙값과 기압 평균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값을 구하는 계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압 평균을 구하는 계산 문제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포도를 구하는 통계치로는 산포도는 뭐냐면 그 값이 얼마나 평균값에 모아졌느냐 흩어졌느냐 이런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표준 편차와 기압 표준 편차가 있다. 이것은 이제 산업 통계에서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의 실기 예상 문제 3에는 거의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의 주요 항목이 맞춰지는 그러한 그 해설인데 거기에서 이제 계산형이 나옵니다. 11번 지향지수 DI가 9dB일 때 플러스 9dB일 때 지향계수를 구하시오. 앞에 회차에서도 지향지수와 지향계수의 공식이 있었죠. 여기 나온 것처럼 DI는 10로그 Q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DI가 9라고 했고 그 10로그 Q잖아요. 그러면 로그식에 의해서 여기서 Q값은 얼마냐면 10의 0.9승이에요. 10의 0.9승은 거의 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향 대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소음원이 자유공간에 있을 때와 또 바닥에 있을 때와 두 면이 접하는 곳에 있을 때와 또 세 면이 접하는 곳에 있을 때 지향 개수 요건 얼마였어요? Q가 요건 1이었었죠. 그리고 바닥에 있을 땐 Q가 2였었고 두 면이 접하는 곳에서는 Q가 4였었고 세 면이 접하는 곳에서는 Q가 8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요게 DI가 0dB이고 요게 3dB이고 6dB이고 9dB이었잖아요. 그죠? 요런 문제는 나올 수 있고요. 지향 개수를 구하고 그때의 소음원이 어떤 상태인가를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8이 나왔죠. 8은 세 면이 접하는 구석에 소음원이 존재할 때라고 또 써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응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지향 지수, 지향 개수 2개의 관계식 그리고 그 조건 이런 걸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입경이 10마이크로메타이고 밀도가 1.2g/세제곱 cm인 입자의 침강 속도는 단 공기의 밀도 0.0012g/세제곱 cm, 중력 가속도는 980cm/제곱 세크, 공기의 점성계에서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g/cm 세크이다. 원래는 여러분 그 V는 18 미분의 dp의 제곱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g의 중력 가속도는 요식 기억나시죠? 이게 뭐냐면 스토크스식이죠. 스토크스식. 그런데 리프만이라는 분이 이 스토크스식에다가 이 G값하고 이 뮤값, 왜냐하면 뮤는 공기의 점성계수 값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또 공기의 밀도까지 대입해가지고
식을 다시 간단하게 썼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식이 있습니다. 여기 식을 다시 써가지고 이 V값을 침강 속도를 0.003 곱하기 로우 곱하기 D의 제곱, 이 단위가 중요합니다. 센티미터 퍼 세크. 예, 아주 간단한 요 개수를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식을 발표했는데 이 식에다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로우는 입자의 비중이라 그랬죠. 그 입자의 비중 이 1.2잖아요. 1.2. 물의 비중은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고 물보다 조금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0.003 곱하기 1.2 하고 입경이 10 마이크로메타인데 여기 이 공식을 쓸 때는 입경의 단위가 마이크로메타 값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1초에 0.36cm가 침강한다. 이러한 아주 간이식을 갖다가 발표해 가지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리프만의 식이라고. 이 값들을 이 스토크스 식에다가 단위를 환산해 가지고 대입해 가지고 구해도 0.36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응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기의 점성계수, 보통 25도씨의 공기의 점성계수는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요 수치를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공기시료 채취용 펌프는 수동식 마찰이 없는 거품관을 사용하여 보정한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십시오. 수동식 마찰이 없는 거품관은 표준 그 보정기기죠. 1차 표준 보정기기입니다. 만약에 1000cc의 공간에 비누 거품이 도달하는데 소요 시간을 4번 측정했는데 25.5초, 25.2초, 25.9초, 25.4초 4번 측정했는데 이 펌프의 평균 유량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채취 측정할 때. 자, 그러면 이 1000cc. 자, 여기서 다 알아두실 게 뭐냐면 1000cc, 이 cc는 뭐냐면 큐빅 센티미터예요. 큐빅 센티미터라고 해가지고 요 앞에 C하고 뒤에 C를 따가지고 만들 거고 큐빅 센티미터는 이 큐빅이라는 건 뭐냐면 세제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티미터의 세제곱이다. 그럼 이거랑 cc랑 세제곱미터가 똑같고 요것은 부피로 밀리리터랑 똑같아요. 그래서 cc와 세제곱 센티미터, 밀리리터 다 같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1000cc가 1000ml가 되고 1000ml는 1리터가 됩니다. 자, 평균 채취 유량은 공식이 비누 거품이 통과한 시간분의 비누 거품이 통과한 부피입니다. 공기의 부피. 그래서 통과한 시간이 4번이었으니까 산술 평균을 구하면 4분의 25.5 플러스 25.2 플러스 25.9 플러스 25.4입니다. 그리고 몇 리터 측정했냐니까 1리터 측정했다 그랬으니까 1리터. 그리고 이 세크를 미니트로 고치니까 2.35 리터 퍼 미니트가 됐죠. 이 리터 퍼 미니트를 미국에서는 LPM이라고도 또 표시합니다. 리터 퍼 미니트 해가지고 LPM. 요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작업장의 시료 분석 결과풀이다. 이 작업장에서 이황화탄소 CS2의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를 계산하시오. TWA는 항상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8시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3, 2, 2, 1 다 더하면 8시간 되죠. 이황화탄소의 TWA는 뭐냐면 8시간 기준이니까 8로 나누고요. 이 노출 시간하고 농도값을 다 곱해서 시그마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8.46 ppm이 되고 요 밑에 1분 피크치라고 나타낸 것은 그냥 제시한 겁니다. 이런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계산기를 꼭 눌러서 8.46이 나오는지, 왜냐면 이게 제가 계산해 가지고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값이 약간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주시고 계산하세요.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어떤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자에서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한 분석 자료이다. 이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톨루엔과 자일렌이 상가작용을 하며, 상가작용 아시죠? 톨루엔의 독성과 자일렌의 독성이 서로 합쳐진다는 거죠. 플러스 된다. 각각의 TLV는 25도 C1ATM에서 50ppm과 100ppm이고 분자량은 톨루엔은 90이고 자일렌은 106이다. 문제랑 거의 상관이 없지만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 벤젠과 톨루엔과 자일렌은 거의 비슷합니다. 벤젠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벤젠 구조식이겠고 톨루엔은 벤젠에다가 뭐가 하나 붙냐면 메틸기가 붙어요. 그 자일렌은 요 벤젠에다가 메틸기가 두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DTX라고 해가지고 유기용제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기용제 중에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그건 그렇고 이러한 톨루엔과 자일렌의 분석을 했더니 첫 번째 시료, 두 번째 시료에서 톨루엔은 3.2, 5.4가 나오고 자일렌은 12.3, 10.7이 나오고 시료 채취 시간이 8시에서 12시니까 몇 시간이죠? 4시간이죠. 그 다음에 13시에서 17시간은 몇 시간이죠? 이것도 4시간이죠. 이런 걸 이제 판단하시고 물음이 나옵니다. 톨루엔의 TWA를 구하시오. 자일렌의 TWA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두 유기용제, 상가작용을 하는 두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 초과 여부를 판정하시오. 굉장히 좀 까다로운 기사의 전형적인 문제인데 먼저 톨루엔의 TWA를 구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황화탄소에서도 구했지만 8분의 노출값에다가 시간을 곱하니까 표에 의해서 그 값을 그대로 대입시키니까 4.3mg/s 세제곱미터 나왔고 자일렌은 똑같은 계산 방법으로 11.5mg/s 세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농도값을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공식에 의한 계산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톨루엔과 자일렌의 TWA를 가지고 노출 지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톨루엔의 농도, 자일렌의 농도를 계산하려니까 이 단위를 보세요. mg/s 세제곱미터고 노출 농도를 구할 때 TLV는 단위는 ppm입니다. 그러니까 구한 TWA의 그 단위를 mg/s 세제곱미터를 ppm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는 그 식이 있잖아요. 그죠? mg/s 세제곱미터 4.3에다가 n분의 24.45. 왜 24.45냐? 25도씨니까. 이것도 모르시는 분은 22.4 곱하기 273분의 273 플러스 25면 24.45가 나옵니다. 그 값을 여기다 대입시켰어요. 그랬더니 1.24 ppm이 나오고 톨루엔은 자일렌은 똑같은 방법으로 2.65 ppm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ppm이 나왔으니까 노출 지수에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니까 0.0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출 지수가 1 미만이면 노출 기준 미만이고 1 이상일 때만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래요. 1도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노출 기준 미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중심 주파수가 700Hz일 때 밴드의 주파수 범위를 하한 주파수에서 상한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산하시오. 단 정비형 필터 기준의 주파수 분석인 1분의 1 옥타브 밴드 기준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1분의 1 옥타브 밴드라고 했는데 옥타브 밴드 분석은 1분의 1과 3분의 1이 있습니다. 이 3분의 1이 더 자세하게 주파수를 분석한 값이고요. 여기서 1분의 1은 정비형 필터 기준으로 주파수를 분석했는데 왜 주파수를 분석하냐면 우리 귀로 들을 때 주파수, 저주파냐 고주파냐에 따라서 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파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비형 필터 기준의 주파수 분석, 즉 1분의 1 옥타브 밴드 분석기에서 중심 주파수를 우리는 주파수를 우리 영어로 프리퀀시 해가지고 F로 나타내고 중심이니까 센터니까 C라고 표시해서 이 중심 주파수는
루트 FL이 하한주파수 곱하기 FU가 상한주파수입니다.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한 공식이지만. 그리고 상한주파수는 하한주파수의 2배입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루트 2 FL이 되고요. 하한주파수는 뭐냐면 중심 주파수를 이 루트 2가 앞으로 가니까 루트 2분의 F예요. 그러면 FC가 중심 주파수를 700이라고 문제에 주어졌죠. 그리고 루트 2로 나누니까 495Hz고요. 상한 주파수는 그 495의 2배니까 990이죠. 그러니까 주파수 범위는 495에서 990Hz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주파수를 나타내는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처음에서는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진동 레벨 배출로형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측정할 때에 측정 진동 레벨이 배경 진동 레벨보다 5.0dB 차이가 있을 경우 보정치는 얼마를 보정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진동을 측정하고 보정할 때 그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데 보정치 공식입니다. 마이너스 10 로그 1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0.1 곱하기 D 승. 여기서 D는 뭐냐면 그 어떤 측정하는 진동 레벨하고 그 측정하는 진동 레벨을 오프시켰을 때의 주변에 나타나는 배경 진동 레벨의 차이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에서 5dB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5만 대입해서 이걸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1.7 데시벨 V가 나오는데 여기 플러스니까 측정한 값보다 1.7을 더해서 나타내 줘라. 진동 레벨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레벨을 소음 레벨과 분류하기 위해서 소음 레벨은 보통 데시벨 A를 쓰는데 진동 레벨은 데시벨 V를 쓰고 충격 소음이라고 또 있죠. 충격 소음은 특별히 데시벨 C라고 쓴다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사업장의 도수율이 15이고 도수율 하면 여러분 반드시 생각할 게 뭐냐면 곱하기 10에 6승 100만 시간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강도율이 1.1 강도율은 곱하기 10에 3 1000시간당 이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1.1일 때 환산 도수율과 환산 강도율을 구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이 경우 제 한 건당 근로 손실수는 얼마인가 공식이 또 나옵니다. 환산 도수율을 F라고 라지 F라고 하고 이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에다가 10분의 1을 곱하는 것입니다. 100만 분의 10만 시간. 그래서 도수율 10으로 나눈 값이 환산 도수율이고 1.5고요. 그 다음에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에다가 100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110이 나왔죠.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서 제 한 건당 근로손실수는 환산 도수율분의 환산 강도율이 됩니다. 그래서 73일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가 뭐냐? 한평생 이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은 평균 1.5회의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고 한 사람이 110일간의 근로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와 110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중 어떤 가스상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측정 결과값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중앙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값이 그 대표값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중앙값과 기하 평균값인데 중앙값은 자료에 있는 숫자를 작은 순서부터 배열을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작은 숫자부터 배열을 하면 1, 2, 4, 5, 7, 8, 15가 됩니다. 이 중에서 맨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중앙값이에요. 그래서 중앙값이에요. 자, 그러면 양쪽으로 지워봅시다. 5만 남죠. 그래서 5가 중앙값이고요. 지금 홀수가 되어 있는데 짝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워보면 2개가 남습니다. 차례대로 하면 3과 5. 그럼 이걸 갖다가 산술 평균을 낸 값이 중앙값이에요. 통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9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이지만 중앙값의 개념을 확실히 아느냐 모르냐를 갖다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어떤 집단의 인구에 따른 사망률을 나타내었다.
표준화 사망비 SMR이라고 하는데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SMR 표준화 사망비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SMR은 어떤 집단에서 예상되는 총 기대 사망수 분의 어떤 집단에서 관찰되는 총 사망수 기대 사망수분의 총 사망수 즉 21,730분의 19,368 곱하기 100이 표준화 사망비를 나타냅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예상 문제 3회 주요 항목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